그 706페이지에 농지법 펼치시는데 두 개가 법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뭐 중개 실무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한 3개, 4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어려운 건 아닌데 몇 가지만 너무 깊게 안 들어가도 정리하셔야 돼요. 농지라고 나오고 오른쪽에서 농지에서 제외된 게 나오고 농업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에서 가끔 시험 나오니까 제가 정리하는 거 위주로 한번 해보세요. 농지냐 아니냐라고 하면 농지란 특히 지목 자체가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으로 됐다라고 하면 농사를 경작 안 짓더라도 농지로 봅니다. 그럼 만약에 지문에 지목이 과수원으로 돼 있고 실제적으로 경작은 안 하고 방치하고 있다. 농지냐 아니냐? 농지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전답 과수원으로 돼 있거나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을 하고 실질적으로 경작지나 다음에 해당하는 이러한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면 농지로 봅니다. 자, 어려운 건 없는데 단 여기서 지목 자체가 잡종지라도 조경이나 관상용 수목이나 묘목을 심어 놓고 판매하려고 심어 놓으면 농지로 봅니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어도 단 조경이나 관상용 수목이나 묘목을 심는데 조경할 목적으로만 심었다. 내가 아름답게 조경해서 이쁘게 보려고 심어놨다라고 하면 농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저런 걸 심은 땅이라면 전답 과수원이 아니어도 농지로 본다는 것 좀 알아놓고, 그 다음에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라고 하면 시험에서 자주 나온 게 바로 초지법상 초지라고 해서, 이건 딱 법이 다르잖아요. 초지법. 예를 들어 뭐 양떼 목장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젖소 같은 걸 소를 키우고 양떼를 키울 때 여름에 가을에 풀을 심어서 건초를 만들어서 겨우 내내 식량으로 제공합니다. 그 초지 같은 경우는 초지법에 따라서 조성하기 때문에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농지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이거 알아놓고 하나만 더. 공간정보 구축 관리라는 이 관리에 관한 이 법이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 지적 관련된 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인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야. 전답 과수원. 밭이고 논이고 과수원이 아니야. 그런데 농작물 경작지나 다연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한다면 농지로 본다고 그랬는데 그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잡종지인데 1년 내지 2년 정도 잠깐 파종을 해서 수확을 하고 말아버리겠다. 농지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땅이다. 경작을 하고 있다. 농지법 적용받으려면 3년 이상은 경작을 할 때 농지로 본다는 것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농업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험에 이게 훨씬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단의 박스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해놓고 요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 자격을 줍니다. 적법하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데 농업인이라고 해서 허위로 서류 내고 농지 취득하고 그래서 뭐 청문회 할 때 보면 나는 몰랐네 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1091, 330이라고 연습하셔야 돼. 1091, 330. 이건 뭔 얘기냐면은 1000 이상 농지에서 경작을 하거나 재배하거나 연중 90일 이상 종사하거나 330, 100평 이상의 온실 같은 거 설치해서 경작할 때 1091, 330. 1091, 330. 1000 이상 경작. 자, 그러면 800제곱미터의 농지에서 경작한다. 농업인 아닙니다. 연중 80일 종사한다. 아닙니다. 300짜리 비닐하우스 설치했다. 농업인 될 수 없습니다. 1000 이상, 90일 이상, 330 이상이어야 됩니다. 대가축은 2두 이상, 중가축은 12, 소가축 100두. 저 가축의 대중소, 이 코미디언 주병진 씨가 키우는 개들이 대중소인데 대가리가 제일 큰 게 대가축이에요. 소, 말 같은 거.
중가축은 개, 돼지, 양, 염소 이런 것. 그 다음에 소가축은 닭이나 뭐 오리가 아니라 토끼, 밍크 같은 거. 닭이나 오리, 거위 이런 것들은 가금이라고 하는 것. 집에서 키우는 날짐승. 맹금류라고 할 때 가금자가 요거 새, 버드, 새라는 얘기예요. 사나운 독수리, 매 같은 거를 맹금류다 하고 집에서 키우는 새를 가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 2마리, 돼지 10마리, 토끼 100마리, 오리 1000마리 끌고 다니면 농업인이다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그 다음에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뭐 꿀벌 양봉통 한 통에 수만 마리 들어갔으니까 10통. 연정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하거나 연간 농산물의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 자격 줍니다. 이건 입으로 떠드는 겁니다. 1000 이상, 90일 이상 330, 1090일 330. 자, 대가축은 몇 두 이상? 2두. 중가축은 10두. 소가축은 100두, 오리 1000마리. 꿀벌 10군. 그 다음에 축산업 종사 120일, 연간 농산물의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일 때 농업인 자격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농업법인, 자, 여기 이제 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교과서보다는 훨씬 더 보기는 편하게 됐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 농업법인 쪽에서 하나 알아놓을 게 농업법인이라는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으로 구성된 회사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농업회사법인은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90명이면 30명 이상 농업인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회사법인 만들 때. 자, 그 다음에, 요것은 농지 소유 제한에서 어디냐면 709페이지에 농지 소유 제한이다 해서 일본에 농지의 소유 제한이란 말 나와요. 우리 농지는 헌법에서 스스로 경작을 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됐어요. 법률에 따른 유보를 해서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래서 소유 제한에서 농지는 스스로 경작할 자가 아니면 소유 못한다. 경자 유진의 원칙.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농사를 직접 안 지어도 소유할 수 있다. 뭐 특별히 이 부분을 시험을 내고 그런 건 아니니까 한번 참고를 한번 볼게요.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 소유한다. 굳이 뭘 영농을 해요. 위탁경영 해도 괜찮아요. 여기 학교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농업고등학교나 농과대학 등이 실험 실습 목적으로 가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3번 요거 주의할 점. 주말 체험 영농하려고 소유한다. 도시민들이 시골의 농지를 300평 정도까지는 주말 체험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체험 목적이라면 직업 영농이 아니어도 법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얘는 면적을 제한을 하고 있다는 1000. 그 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을 때도 농사 안 지어도 되는데 주의할 점에 10,000제곱미터 미만. 그럼 만약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을 30,000제곱미터를 받았으면 상속 받았다. 그 중에 10,000 뺀 20,000제곱미터를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 처분 사유 발생한 지 1년 내 처분해야 돼. 그 상속을 받았을 때 경작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합니다.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을 한다. 도의지로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얘도 만 넘는 건 팔아야 돼요. 10,000제곱미터까지는 이농을 할 때 농사 더 이상 안 짓고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기 이제 소유상한에서 한 장 넘어가면 711페이지 맨 밑에 원칙에서 10,000 거기를 딱 묶어 놓으시고요. 상속받아 취득했다.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한다면 10,000까지만. 그런데 내가 농사 짓다가 같이 짓다가 동네에서 상속을 받았다. 면적 관계 없습니다.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할 때도 얼마까지만 가지냐? 10,000. 주말 체험 영농일 때는 1,000. 10,000 외우는 겁니다. 요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1월, 12월 달에 보통은
이런 입문 강의했을 때는 농지법까지는 안 하는데 올해는 이제 이번 시험에 31일 시험도 어렵게 나와서 합격자가 10,000명 정도 줄었고 상대평가로 바뀔 수 있다고 입법이 제한 들어갔어요. 상대평가로. 그러면 당연히 내년 시험도 올해보다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거.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강의할 때 농지법도 미리 한번 하는데 농지법의 핵심이 바로 지금 농지취득 자격증명 저 제도예요. 저것 때문에 지금 미리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것. 맨 하단에 농취증 나오잖아요. 712페이지에 1번. 농지 취득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다음 줄 구청장, 다음 줄 업장, 면장. 이 유명한 시구읍면, 시구읍면으로부터 농취증 발급을 받아야 한다 했는데 동그라미 2번이 다음에 해당하면 농취증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은 농지를 취득하는 사유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기 칠판을 보면 요런 사유로 농지를 취득할 때 시구읍면에 가는 거예요. 농지를 이게 빠진 거예요. 매매로 취득하고 건물하고 교환을 한다든가 증여받는다든가 경매로 취득할 때 농지증 발급받으라. 특히 자 농사 짓던 큰아버지한테 내가 상속을 받아요. 상속은 당연히 아니고 증여를 받습니다. 상속은 농취증 낼 필요 없고 증여받을 때도 농취증을 발급받게 돼 있어요. 농지가 법원에 경매로 떴다. 농취증 못 받으면 경락결정 취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지가 경매로 떴을 때 경락받고 싶다. 그러면 농취증을 낼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매매, 교환, 증여, 경매, 판결 등일 때 시구읍면에 가서 농취증 발급받는데 다음에 해당하면 농취증 받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사람하고 중복될 거 아니에요. 국가나 지자체는 농취증 필요 없어요. 상속받을 때도 필요 없어요. 담보농지하면 나중에 설명하고 4번에 농지 전용의 협의를 마친 농지 거기다 여러분들 저 오른쪽 713페이지에 맨 위에 4번에 농지 전용의 협의를 마친 농지 줄 쳐야 돼요. 저 농지를 전용한단 말 나옵니다.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농지의 전용은 우리 집의 전속기사, 전속계약, 전문가라고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보통의 전문가라고 할 때는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라고 할 때는 이런 자를 쓰고요. 여기다가 술의 거자를 붙이면 구를 전자예요. 7전 8기 7번 굴러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 할 때 7전이라고 하는 이걸 쓰는 거예요. 농지의 전용이라는 것은 더 이상 농업용으로 쓰지 않고 개발을 하고 불도저 밀어버리고 건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잘 이해 못하니까 이 단어를 보고 농사에 전념한다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고 더 이상 농사 안 짓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농지를 전용해서 건물 지을 때 전용 허가를 받고 농지를 불도저 밀고 농어가 주택이나 마을회관, 유통가공시설, 시험연구시설 같은 거 설치할 때는 신고를 하고 요거는 개인들이 할 때 전용허가, 전용신고.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싹 다 밀어버리고 신도시 택지 개발할 때는 농지 전용의 협의라고 하는 걸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농림부하고 농지를 전용한다고 협의를 다 했다면 그런 곳에서는 신도시가 들어들 땅이기 때문에 농취증 그런 거, 즉 농사 안 지어도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어요. 따라서 농지 전용의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할 때는 농취증 낼 필요 없다는 것 좀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어디 보냐면은 오른쪽 페이지에 발급 절차 첫 번째 박스 밑에 농취증 발급받으는 자는 다음 사항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동그라미 하세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영농계획서입니다.
작성하여 시구원면에다가 발급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농지를 적법하게 매매나 교환으로 경매로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시구원면 사무실에 가서 농지증 발급해 주세요. 발급 받아가지고 등기할 때 첨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읍면 사무실에 갈 때는 농지증 발급받으러 갈 때는 사전에 자 발급 신청하면 농업 경영계획서라고 영농계획서를 줘요. 이거 기재해 오시라고. 그래서 요 농업 경영계획서라고 우리 동네 얘기로 하면 영농계획서거든. 작성을 해서 읍면 사무실 제출을 하면 확인을 해서 농지증 발급해주고 그러면 그걸 등기할 때 첨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는 주로 이제 면적은 얼마냐, 그 다음에 내가 노동력이나 기계 장비 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어떤 용도로 이용할 것이냐 기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용 실태, 이게 고구마 심을지 감자 심을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심을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두 번째 박스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중요한 거 나와요.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농지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면 시험용으로 요 세 가지니까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서 1번에 학교나 공공단체나 요 정도 동그라미 하고 주말 체험용농 동그라미 하고 전용의 허가나 전용의 신고한 자라고 동그라미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여러분 돌발 퀴즈. 도시민들이 주말 체험용농일 때는 직업용농이 아니어도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내가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주말 체험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을 매매를 취득한다. 그럼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요거 이제 농업고등학교나 농과대학이 실습 목적이거든. 얘네들이 이런 사유로 취득할 때는 농취증을 낸다는 걸까요? 안 내도 된다는 걸까요? 농취증은 낼까요? 안 낼까요? 이럴 때. 아이고 참. 농취증은 발급 받아야 되죠. 근데 뭘 면제해 줄까? 요걸 면제하는 거야. 농업 경영계획서만 안 내는 거야. 근데 시험에는 농취증 자체를 안 내는 걸로 시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야 돼.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취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 사는데 강원도 평창의 농지를 한 500평을, 한 500제곱미터, 500평이면 안 돼. 302평까지가 1000제곱미터거든요. 그럼 한 200평을 사서 주말 농장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해당 읍면 사무소에 가서 자, 내가 이런 주말 농장으로 농지 살라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해 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영농계획서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유는 읍면 사무소에서 영농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거 직업 영농이 아니고 이건 조만간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했으니까 불도저 밀어버릴 텐데 뭐들라고 파종을 하고 직업 영농을 하냐는 얘기예요. 이거 실습 목적인데. 그래서 추정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농취증 발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에는 시, 군, 부라고 자꾸 냅니다. 군수가 나오면 안 돼. 시구, 읍면장한테 발급 신청을 한다는 거. 시구, 읍면. 네 글자. 시구, 읍면. 자, 발급 기한을 보면은 시구, 읍면장은 발급 신청을 받으면 4일 내 발급 통지하는데 이렇게 영농계획서가 면제되는 사유라면 이틀 내에 발급 통지한다는 거 조금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편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교과서 꼭 읽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715페이지에 농지 위탁 경영이 나오는데 처분 사유부터 여기는 먼저 나왔는데 위탁 경영을 대리 경장 나오고 요거 위탁 경영을 한번 볼까요? 요거 위탁 경영이 30회 29회 연달아 나왔고 이번 31회 시험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지하고 31회 시험에도 이걸 또 한번 언급했네.
임대차, 요거 임대차. 요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위탁 경영하고 임대차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잠깐 얘기할게요. 갑이 농사를 짓다가 군대를 갔다. 뭐 해외에 진짜 오랜 기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 농사를 못 지으니까 타인에게 보수를 줘요. 보수. 돈을 줄 테니까 내 땅에 네가 농사 좀 지어달라. 그러면 을이 이 땅에, 갑의 땅에 농사를 지어서 콩이 10가마가 수확되면 그 콩은 갑의 것이에요. 그 대신 이거 보수 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타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농작물 경작케 하는 게 위탁경영이고, 임대차는 갑이란 사람이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자기 농지를 세를 받고 오히려 빌려주는 거예요. 임차인, 임대인. 임차인은 갑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다는 얘기지. 그럼 농작물은 임차인 것이지. 그래서 차임을 받고 땅을 빌려주면 임대차. 오히려 땅 주인 돈을 주고 농사 짓게 해주세요. 농사 좀 나 대신 좀 지어주세요. 그러면 위탁경영이에요. 이건 원칙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 사유 있을 때만 허용합니다. 근데 이 사유 중에서도 보세요. 이런 사유가 아니면 위탁경영 하지 마라. 징집, 소집, 군대 갔다. 법인 청산 중이다. 질병 뚝 생겼다. 뭐 나오는데, 구치소 갔다. 나오는데 숫자 나오는 게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인데 국내 여행으로 바꿔서 낸 적도 있고, 자, 국외 여행을 3개월 이상 가거나 부상당해서 3월 이상, 석 달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위탁경영 됩니다. 임대차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 추가된 게, 여기다가 제가 이제 약물을 넣어야 되는데, 요 디귿을 넣어야 되는데, PPT 작업할 때 요거 약물 못 찾아서 그대로 냈던 거예요. 임신 중이거나 분만, 아기 낳고 6개월 미만이라면 위탁경영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그럼 아기 낳고 8개월 된 사람은 아기 없고 농사 지어야 되고, 6개월 미만 뭐 5개월 됐다, 5.5개월 됐다 하면 위탁경영 해도 되고, 요거 한 24개월로 이렇게 개정해줘야 돼. 아기 낳고 만 2년 정도 될 때까지는 몸조리 해야 되니까 농사 안 지어도 되게끔. 그래서 6개월 미만일 때만 위탁경영을 허용한다.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지금 옛날 용어고 해외여행이죠, 지금은. 부상당해서 석 달 이상 뻗었을 때, 아기 낳고 6개월 미만일 때. 라고 하면 위탁경영이 된다는 것 좀 알아 놓으시고요. 여러분 교과서에 그 하단 박스에 2번 3개월 동그라미하고 4번에 1번 부상으로 3월 이상 동그라미하고 분만 후 6개월 미만 거기만 줄치면 돼요. 뭐 특별할 게 없고요. 자, 그 다음에 716페이지 하단에 농지의 처분 의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좀 이행강제금 관련돼서 좀 해야 돼요. 책을 보시면 농지 소유자는 요 다음에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팔아야 돼요. 1년 내에 팔아야 된다 해가지고 뭐 지금 이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어딜 보냐면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했다. 자, 봐봐요. 아까 그래서 이걸 안 지운 거예요. 자, 상속을 농사 안 짓는데 3만 제곱미터를 내가 상속을 받았으면 1만 제곱미터 뺀 2만 제곱미터를 처분해야 된다. 돌아가신 지 1년 내 처분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처분 의무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 발생 후 1년 내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지 않고 개기면 어떡하냐? 버팅기면 처분 명령이 날라와요. 시군구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너 안 팔아?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세요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도 안 팔죠? 이행강제금 날라가요. 매수청 좀 이따 가고. 자, 이행강제금 날라갑니다. 시군구청장은 그 기간까지 처분 명령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땅값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날려버립니다. 1년에 1회 땅값의 20% 딱 외우셔야 돼요. 1년에 완샷 20% 날라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재미난 사실이 나와요. 농지는 상속받았는데 3만을, 2만을 상속받이 1년 내에 팔으라고 매물로 내놔도 잘 안 팔려요. 왜?
농지는 실질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업이 아니면 취득을 못해요. 안 팔리죠. 자, 1년 가도록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령이 날라오잖아요. 6개월 내에 팔으라고. 6개월 내에 팔립니까? 안 팔리고 가지고 있을 때 속절없이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 두드려 맞으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농지의 처분 명령을 받으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의 매수 청구란 말은 내 걸 사가지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옛날에 이것이 농업기반공사가 바뀐 거예요. 에다가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시군구라고 시험을 내거든요. 그래서 농지의 매수 청구는 무조건 즉 농어촌공사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이때 살 때는 시가로 사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로 사게 된다는 것 알아놓으시면 돼요. 이 정도 알아놓고 대리경작은 지금 당장 할 필요 없고요. 요 임대차도 아까 얘기한 거 위탁경영하고, 임대차 사유도 여기 임대차 이번에 시험 나온 게 임대차,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돼요. 3년 이상으로 하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3년보다 짧으면 3년 약정된 것으로 보는데, 개정된 게 이번 시험에 야, 어디 갔어? 중요한 게 날라간 같은데 이거 어째 이런 일이 큰일 났네. 그 임대차 쪽에서 제가 한번 찾아서 어디를 보냐면은 계약기간 나오고, 저 728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728페이지 보면은, 자, 메뉴에 이번 31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거 이번에 바뀌었다 해서 마지막까지 얘기한 건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라 해놓고, 다만 다년생 식물 재배지 등 다음의 농지는 5년 이상으로 한다 해놓고, 박스에 2번에 임차인이 농작물 재배시설로서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 온실이나 특히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목적이면 3년 하면 안 되잖아요. 시설 투자를 하니까 5년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시험에서 낸 겁니다. 그래서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이런 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 좀 알아놓고, 그 정도만 알아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731페이지에 그 유명한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 요거 지정 대상 이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게 녹간농자, 특별시 농지 제외한다는 거. 요거는 다음 주에 국토계획법 첫 진도 나갈 때도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농업진흥지역 그 유명한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업진흥지역은 우리 교과서에 1번에 시도지사 동그라미에서 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는데, 2번에 이 농업진흥지역은 기억에 농업진흥구역 동그라미, 니은에 농업보호구역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데 여기 용도 지역이라 이놈은 다시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농림부 장관 아니에요.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는데 농림부 장관에게 승인받아 지정하는데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눠주는데, 시험을 낼 때는 요 개념을 요렇게 서로 바꿔서 내기도 해요. 간단한 내용인데, 진흥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가지고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 농지가 집단화되었다 그러면 진흥구역. 자,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에 봐봐요. 이놈들의 이것이 지정됐을 때 여기에 용수원 확보, 수질 보존 등의 농업 환경을 보호하려고 보호구역이요. 농업 환경을 보호한다는 말만 나오면 보호구역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다. 자, 이놈은 다시 구분을 할 때
농업, 자, 입으로 떠들어야 돼요. 진흥구역하고 농업 보호구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용도 지역이 두 개의 구역으로. 그러면 어딜 대상으로 지정하냐? 바로 농업진흥지역은 국토법상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자, 도시지역 중에는 주거, 상업, 공업을 뺀 녹지지역하고 도시 외의 지역은 다 지정할 수 있죠. 단 녹지라도 특별시 녹지는 제외된다. 저게 바로 시험 나온 거예요. 자, 광역시에 있는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없나요? 있지요. 녹지지역은 다 돼요. 도시 외의 지역은 다 되고 녹지라도 특별시 녹지만 제외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지정하면 어떤 규제를 받냐? 행위제한 나오는 거예요.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서 그 밑에 중간에 지정 대상 지역에서 녹관 농자하고 특별시 녹지 제외한다는 것만 딱 체크하고 그 상태에서 그 왼쪽 그림이 있습니다만 왼쪽 오른쪽 어디를 상단에 이걸 좀 써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오래 기억이 안 나니까 농지가 대규모로 집단화돼서 경지정리 사업이 끝났다. 그래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으면 농업 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농업진흥구역의 용선 확보, 수질 보전 등의 주변의 농업 환경을 보호하려고 지정하면 농업보호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할 때 노른자위는 진흥구역, 노른자위 둘러싼 흰자위는 보호구역이다. 그래서 계란 찌면 흰자위가 노른자위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른자위는 진흥구역, 흰자위는 보호구역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 놓고 프라이팬 하나 그리고 손잡이를 하나 그려서 여기다가 색깔 좀 다른 걸 찾아가지고요. 시도지사가 딱 지정한다고 쓰면 돼요. 그래서 후라이는 누가 하냐? 시도지사. 이걸 자꾸 농림축산식품장관으로 바꿔서 시험 내거든. 계란 후라이는 누가? 계란 후라이가 농업진흥지역 아닙니까? 진흥구역, 보호구역 두 개 합쳐서 농업진흥지역이니까. 그래서 후라이는 시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외우면 아주 깔끔하게 외워집니다. 그래서 노른자위는 진흥구역, 흰자위는 보호구역, 둘 다 합쳐서 농업진흥지역. 그러면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닌 땅은 비농업진흥지역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면서 한 장 넘겨보면 두 장까지 넘겨야 되겠네요. 734페이지에 진흥구역 안에 행위제한, 원칙, 예외 허용, 오른쪽에 보호구역 안에 행위제한 뚝 나오잖아요. 이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지금 외울 필요도 없죠. 이거 처음 들어보는 용어도 낯설어서 잘 안 해주는데 나중에 차차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해놓으면 요건 농지 전용의 허가권자 위임한 건데 우리가 뭐지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까지만 딱 외워놓으면 요건 농업진흥지 외워놓으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농지법은 11월, 12월 기초 강의에서 충분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전체를 한번 인문으로 쭉 정리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요 교과서를 가지고 처음부터 할 텐데 그래도 1월 달부터는 제대로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 강의한 것은 한 60% 정도 레벨에 맞춘 거고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정말 혼신을 다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1월 3일, 4일부터는 우리 이 지금 비대면 수업을 대면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줄어들고 하니까. 그래서 대들기면 이제 학원 나오셔서 학원을 못 나오신다 하더라도 꼭 라이브를 봐야 되고 못 봤다 하면 복습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다시 보고 해가지고 손을 해보고 입으로 떠들어서 공법은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양도 많기 때문에 처음엔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이런 용어들을 익숙해 놓으면 75점 정도 70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과목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는 그걸 아셔야 돼요. 머릿속에 민법, 중개사 법령, 공법 이 세 과목을 잘해야 합격합니다. 이 세 과목만 잘하면 절대 안 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1차는 민법을 열심히 하고 2차는 중개사법령에서 85점 이상 나와야 되고 그리고 공법에서 65점 나오면 뭐 절대 안 떨어지는 시험, 과락만 없으면 과락 나올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합격하려면 민법,
공인중개사법령, 실무, 그다음 부동산 공법 이거 항상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다음 주부터 내년 되니까 심기일전에서 한 10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상대평가로 바뀌기 전에 꼭 합격을 해 버립시다. 자, 오늘의 만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